네, 돌아왔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할 두 분 말씀드리죠.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주제는 완성차 쪽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좀 약세를 보이던 현대차, 기아차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윤기 멘토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저 효과일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또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8%가 개선된 3조 4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무려 99.88%가 계산된 2조 중반대로 지금 예상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사 공장 중단과 전쟁 여파로 인해 전체적인 판매량은 감소는 하겠지만은 북미와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견조하게 판매량 전체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자동차 업체들의 가장 큰 관건은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2, 3년간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됨에 따라서 좀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러한 붕괴된 공급망이 다시 정상화에 따라서 얼만큼의 생산량이 회복이 될지가 일단 급선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글로벌 판매 대수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된 수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외 지역별 전망치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형 그랜저 출시로 인해서 판매 호조세를 띄었고요. 제네시스 또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은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 점유율 자체는 5%대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잠깐 주춤하고 있는 일본차의 점유율을 잡아먹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의 전기차 출시 전까지는 현대차의 점유율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매크로적인 지표입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해 지금 소비 심리 전체가 좀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매 욕구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차질에 따라서 이제 생산 차질에 따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판매 인센티브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도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그 전기차 판매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조지아 공장의 조기 가동과 함께 라인 전환에 따라서 일정 부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IRA 관련해서 그리고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일괄 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점 등도 일정 부분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지금 면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판매 전망치를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투자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전망치를 좀 보고 하자. 실적은 4분기 좋을 것 같고 기대감도 있고 사실은 몇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회사에서 내놓는 전망치를 좀 보고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을 저희가 가늠해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현대기아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분기에 그래도 선방한 거고요. 네. 지금 어떻게 환율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전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화 강세가 나온다는 거는 수출주에게는 조금 뭐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이제 환율이 1230원 밴드를 나타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워낙 약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밴드가 1110원대에서 1130원 사이가 가장 좋은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를 대비해서 1,130에 1,150원대가 가장 좋은 환율, 이상적인 환율 구간이라 얘기를 평소 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1,230원대, 1,250원대에 대한 구간도 이 자동차 업종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적인 요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마진폭에 대한 확대는 환율에 대한 영향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이 미국 내 점유율이 10% 이상을 지금 현대 기아차가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내연기관 브랜드들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현재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고부가치군이 형성이 되고 그에 따른 마진폭이 확대되는 양상들이 1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IRA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이 엘라바마라든지 또는 조지아 공장을 통해 가지고 부품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본다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을 맞춰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금 이런 부품에 대한 조달 사항이 원활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차 점유율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네. 대한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보면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 브랜드들 안에서도 기아, 현대차에 대한 이런 주행 거리는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 존재하는 부분, 그만큼 주행 거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었을 때 현대기아차에 대한 주가적인 상황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RA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이제 미국에 하려고 하고 있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가 비용을 좀 덜 들이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환율의 영향을 좀 덜 받을 테고요. 상대적으로 엔화는 우리보다 더 강세가 나오니까 일본 차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몇 가지 호재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현대차가 여기서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올해의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자 이제 현대기아는 저희가 봤고 오늘 동반해서 같이 오르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엔 현대기아차가 가야 이들도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떼어놓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 고영기 멘토 먼저 얘기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같습니다. 결국에는 완성차가 가야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벤더 업체들이 가야 되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차가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조금 확인이 된 이후에 부품주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흐름인 거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궤는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도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우리가 이제 그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벤더 업체들이 약 300개, 400개 정도 회사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차별화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는 국내용의 업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장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를 보거든요. 결국 미국 내에서에 대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의 전장 부품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회사들을 좀 더 차별적인 구간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서현유아라든지 또는 SL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본다 대원강업, 뭐 아진산업 같은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 몇 개 언급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로봇을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뽑았는데 로봇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3자 변형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로봇 시장이 확 커지는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들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조종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로보티즈, SBB테크는 강세를 보이다가 또 윗꼬리를 크게 달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는데
고윤기 멘토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SBB테크 지난번에 한번 관심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매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로봇 관련해서는 뭐 SBB테크뿐만 아니라 지난주 뭐 로보티지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제 방송을 보시고 투자 포인트가 마음에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매매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신규 투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상방은 열어두고 그리고 하방은 조금 제한되는 그런 네. 투자 어떤 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일단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았다는 점에서는 좀 부정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은 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보행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불거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로봇 관련주는 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 오보행, 보유예수 물량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시고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커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천억 정도.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또 두산 로보틱스의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총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방은 열어두되 하방은 막아놓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는 좀 의미 없이 정말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로봇에 들어가긴 하지만 일부 약간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연초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슬슬 눈높이가 우리 앞서 현대차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 나눈 것처럼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실적으로 이제 그 투자 포인트가 옮겨가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즉 과도기적인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유의미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으로 눈이 옮겨가게 된다면은 기존의 성장에서 실적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로봇 관련주도 일단 실적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오르는 거지 실적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인 건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지금 로봇에 기대감이 굉장히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자세하게 이상로 멘토께 물어보고 싶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러면 일부는 매도를 조금 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들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상방 그냥 열어놓고 그냥 계속 그냥 보유하고 있는 집은 들고 갈까요? 네. 우선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라는 것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반드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네. 따른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꼭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로봇 또는 AI 관련된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로봇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로봇 청소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가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 생활 밀착형 로봇들, 그래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안내 로봇 같은 이런 생활 밀착형 로봇들이 또다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뭉쳐서 판단해 보면 무인화라는 키워드가 같이 뜨게 됩니다. 결국 2023년도에 중요한 키워드가 자동화와 무인화라는 키워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소분류 안에 로봇과 AI라든지 이런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키워드들이 소분류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으로 보신다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을 본다면 자동화라든지 무인화에 대한 부분 2023년도에 상당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지만 네. 그런 차익 매물 이후에도 눌림목적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선의 11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일부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재매수에 대한 기회로 잡아보시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인화라든지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되 최근까지도 안 올랐던 부분에 대한 로봇 관련주들이 우리가 뭐 감속기라든지 또는 네.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또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된 로봇들은 아직도 주춤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 IRA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발주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자동화 장비 기업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대형주에 대한 기업들도 이런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 많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 보신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작년에 이제 테슬라 AI 데이 때 한번 뭐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 산업군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게 한 섹터로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안에 버블이 한 번은 끼죠. 버블 끼면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시장은 커지는 건데 그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쨌든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그건 주의하시면서 앞으로 로봇주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뭐 11선이나 21선까지 조정 나올 때 한 번은 재매수할 기회도 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통신장비 이슈입니다. 통신장비 쪽도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5G 이슈부터 시작해서 통신장비로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고윤기 멘토부터 좀 얘기하실까요? 네, 오늘 뭐 기가레인이 이제 그저께부터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일단 기관이 오늘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재미난 부분은 기가레인은 2020년 말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이제 5G 기지국력 안테나와 필터 모듈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세가 20% 넘게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자마자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오른 매매인 오른 상황인 것만큼 좀 매매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늘 HFR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한 편인데요. 일부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좀 강세를 띠고 있지만 그나마 뭐 5G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됐었던 5G 투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바로 5G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바로 HFR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아마 기관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5G 관련주는 아마 HFR이 아닐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5G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 지연되었던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었던 투자와 함께 인도 또한 이제 작년에 5G 경매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G 투자에 대한 어떤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버라이즌 CEO가 2024년에는 캐펙스 감축 언급을 하면서 HFR이 연초에 좀 급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일단은 버라이즌이 2023년 말 5G 주파수 활용폭을 160MHz까지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시장이 그동안 이연되었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환율 하락에 따라서 실적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통신 장비주에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장비주에서 HFR 오늘 증권사들 보고서도 꽤 긍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좀 괜찮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5G 장비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르면 사실 지금 기관들이 매도가 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늘자 뉴스를 보더라도 애플이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장에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전에 삼성과 LG에 대한 선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자체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는 로봇이라든지 AI에 대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 장비에 대한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럼 5G로 대표되는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초연결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물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 두 번째가 초고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빠른 통신 속도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저지연성이라고 하는데 응답 속도 자체, 그러니까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속도가 0.1초 내외로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AI,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보안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통신 장비주들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5G 관련된 기업들이 2019년도 이후에 3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주가는 다질 만큼 다졌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올라가면서 쉽게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에 대한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또는 수익주 관점에서도 한 달 내로 수익 볼 수 있는 섹터군 중에 한 개가 이런 5G 관련주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레포트가 나왔던 것은 HFR인데요. 우리가 이런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레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던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급등 양상을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RF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방향 자체가 잡혀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스윙주 관점으로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5G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의견이십니다. 네. 어쨌든 악성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매물 소화 구간일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5G 통신주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장은 오늘 기관에서 HFR에 주목했지만 그 외에도 서진 시스템, RF 매트리얼즈 이런 회사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죠. 다음 이슈는 또 챗 GPT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이제 챗 GPT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학생들 리포트도 쓰고 블로그도 쓸 수 있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고윤기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챗GPT면 지금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좀 핫 이슈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챗GPT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네. 논문도 이제 대필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어떤 자동적인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가 대답을 하는 그런 질문 처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화두가 됐던 부분이 일단은 오픈 AI가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인류 발전을 위해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 측면으로 공개를 함에 따라서 그랬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오픈 AI와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고 일단 코멘트가 나왔고 또 이에 질세라 메타와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제 합류가 되면서 이제 AI가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좀 핫 이슈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들 일부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솔트룩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등세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로봇과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이 2024년까지 물론 600조 원이 되는 엄청난 시장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부담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유의미한 실적이 지금 나타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약간은 조금 성장성에 베팅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을 만약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램 사용이라든지 이런 IT 반도체 기술력이 더욱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효율화돼야 된다. 고도화돼야 된다. 네, 고도화돼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챗GPT 관련해서 지금 최대 수혜주로 뽑힐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금 거론이 됨에 따라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뭐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엔비디아가 무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40% 가까이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러한 상황을 좀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AI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성장성에 조금 더 베팅한 그리고 글로벌리 업체들도 아직까지 그렇다 할 유료화 모델은 없지만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접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고대역이라든지 고용량 메모리는 오히려 감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용량과 고단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2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PC와 그리고 서버나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그 디램 수요 자체를 여기서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도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챗GPT 관련, AI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딱히 뭐 챗GPT가 진짜로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없다. 뭐 이렇게 답하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저 유튜브 상에서 직접적으로 이 챗GPT를 이용해서 채팅하는 과정들을 업로드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뭐 제가 했던 대표적인 질문들이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상당히 사연적인 의미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추출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기준 자체는 2021년도까지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의 IRA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그 챗GPT에 대한 답변은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는 한마디로 검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물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답변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챗GPT에 대한 활용도가 이런 포털 사이트에 대한 검색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판단했을 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해내고 내가 취합을 할 때는 대부분이 이런 포털 사이트라든지 또는 SNS 관련된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왔다면 취향 맞춤형 정보화 시대로 좀 더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얼마만큼 축적시켜 놓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자체도 계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결국 이런 AI가 열풍이 불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업황과도 한번 유기적으로 함께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요거 두 분 의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뭐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친기업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진료 관련해서도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좀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AI 관련된 펀드라든지 또는 상품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 AI 분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충분한 순환매 양상은 드러날 수 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윤규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2년차 가장 정책적인 효과가 강한 그런 상황이고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법제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은 뭐 이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제도의 변경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익단체가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약사들 이쪽이 굉장히 강한 이익단체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시행해 내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고윤기 멘토 가져오신 종목 보죠. 오늘 고윤기 멘토는 AP위성 가져오셨네요. 위성통신의 절대 강자. 아까 통신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위성통신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과용 의료기기 확대 바텍 가져오신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요즘 뭐 임플란트, 그다음에 의료기기 뭐 이쪽도 좀 괜찮죠. 자, 먼저 AP위성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대면 원격 진료랑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2년 차에 정책적인 효과가 가장 강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주항공청이 올해 말에 출범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5월 달에 누리호 3차 발사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3월 정도 되면 이제 발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발사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력이 20년 대 위성통신의 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누리호 2차 발사 때 보신 분 모르겠지만 이제 AP위성이라고 이제 로고가 박혀 있는 것처럼 국내 매출이 굉장히 좀 독보적인 분야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 제조 부분의 매출은 대부분 항공우주연구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정책과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나서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맞춰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AP위성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리호 5월 발사 전에 우리가 AP위성에 좀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목표가 12,000원에 손절가 9,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와 함께 바텍 얘기 좀 듣겠습니다. 네, 바텍 같은 경우 치과용 엑스레이 진단 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3분기까지 누적 PR 밴드가 약 6.5배 정도로 현재는 가치주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이런 임플란트라든지 치과용 의료기기가 과연 가치주일 것인가 성장주일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뭐 전반적인 성장성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가치적인 성격보다는 앞으로도 성장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PR배는 6.5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수출 물량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 중국 같은 이런 고령화가 진행되는 곳에 대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임플란트도 늘어나고 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랄 스캐너라든지 이런 치과용 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를 해야지만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바텍에 대한 수주 가능성은 네. 상당히 높게 형성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히려 고가 권역 이후에 조정폭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과 관련돼서 목표가 39,900원, 손절가 33,500원 제시 받았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지금 코스피가 2,455까지 올라 있고요. 이전 고점이 2,501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까지 시도를 좀 해볼 가능성이 있죠. 고점마저 뚫고 올라간다면 더 상승을 저희가 기대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상승폭이 커져서 코스닥은 이전 고점 수준입니다. 지금 이전 고점이 저희가 750선 정도니까 지금 739지 않습니까? 74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세가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간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